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매일매일 믿어지지 않는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어제 아침엔 건설 중인 고속도로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오늘 새벽엔 도심 한복판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경찰이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이나 발사한 건데요. 2월 2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광주광역시에 112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여성 2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왔는데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50대 경감과 20대 순경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여성들을 뒤따르던 5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귀가한 오피스텔 인근에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을 하고는 발길을 돌리게 되거든요. 50대 경감이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선생님 거기 서세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남성은 갖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듭니다. 선생님. 경감이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치지만 말을 듣지 않고요. 20대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옷 때문인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곧장 경감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세상에 지금 저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지금 세상에 긴박한 상황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 남성이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50대 경감에게 흉기를 2차례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50대 경감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경감이 순찰차 뒤편으로 몸을 숨겨서 그 숨긴 상태에서 흉기를 내려놔라라고 하면서 공포탄을 쏜 거예요. 그렇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공포탄으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계속해서 경찰한테 접근하면서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그 공격하려는 남성을 향해서 이번에는 경감이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경감의 경우에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데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 당초에 119 신고가 있을 당시에 흉기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웃 주민들도 당시에 뭔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인지 아냐. 그러고는 무사하고 그래갖고 나와보려다가 내가 안 나왔어. 어머니 총소리 들으니까 좀 어땠어? 무서웠어.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났는데. 깊은 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총소리가 이 골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주민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금 보세요. 지금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저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그 남성은 지금 실탄을 맞고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지금 50대 남성은 누구고 신고를 한 여성과는 대체 무슨 사이입니까? 네, 놀랍게도 이 50대 남성과 신고한 여성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도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동기는 무엇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A 경감이 실탄을 발포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세요. 현장에 출동 신고, 다급한 그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2인 1조로 일단 근무 매뉴얼상 경찰은 2인 1조로 지금 출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단 저 남성이요, 여성을 따라가려고 그 공동 현관문까지 누르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저 남성이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 뭔가 강력한 사건을 이미 계획했다,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경위로 따라갔는지는 사실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그 피의자가 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망한 확인하기는 상태라서,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 CCTV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뭔가 여성을 50대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속에 흉기가 들어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누군가를 계획하고 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에게 지금 다가오는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확인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 때 아무런 어떤 그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대전에 한 초등학교에 있던 교사가 어떤 학생이든 마지막에 남아있는 학생을 상대로 한다라고 세상에. 하듯이 스스로 계획은 했지만 그 대상 자체는 특정되지 않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피해 여성, 어떻게 보면 신고했는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은 이미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어렵지만 관련되는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피해 여성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동기, 사실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뉴스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강력 사건을 접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왜냐하면 경찰이 현장에 가지고 가는 그 피스톨, 이른바 권총에 첫 발은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탄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자, 지금 매뉴얼대로 첫 발은 공포탄이 발사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실탄을 석 발이나 더 쐈어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그 흉기를 든 남성을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보통 대퇴부도 허벅지 같은 곳을 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정지가 됐다? 혹시 그 격발을 할 때 위치가 좀 논란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 물리력 행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격자의 위험성의 정도, 그러니까 수능 단계, 소극적 저항부터 아주 공격적인 치명적 공격까지 다 5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흉기를 휘두른 채 2차례나 경감을 공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근접거리에서 두 사람이 엉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탄 3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고 특히 서로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가 되다 보니 실제 대퇴부를 조준됐다라고 하더라도 의도는 대퇴부여도 실제 상반신에 적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도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건은 물론 흉기를 든 남성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하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이 대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도 저 흉기를 든 남성의 무자비한 공격에 얼굴에 지금 심한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경찰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보실 때는 평소에 이런 사건을 접했던 실무 경험을 비춰봤을 때 혹시 과잉진압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중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냐. 중대한 위난 맞죠? 어떻게 보면 흉기를 들고,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흉기의 종류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도 좀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앞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아가 그것을 세분화한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경고하고 테이저건, 그다음에 공포탄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실탄을 발사했는데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경감은 넘어지면서 얼굴에 사실은 흉기로 인해서 상처까지 입었다. 사실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담당 판사라면 저는 무죄를 선고하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위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은 영화에 경찰 배지 반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직위 해제인데 그런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건 거의 다 지켰는데 최종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총을 격발했는지 나아가 격발했는 방향이 정말 그 매뉴얼대로 그 하지 부분인지 아니면은 상지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가해자긴 합니다만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징계 문제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 정도 상황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누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까? 네.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정도로가 된다고 하면은 경찰의 어떻게 보면 그 정당 방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런 이 누리꾼들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얼굴 부위에 지금 흉기를 든 남성의 저 공격에 얼굴 부위를 지금 다친 저 50대 경감의 가족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분들이 만약에 이 과잉질환 논란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혹시 결혼했다면 이 경감이요. 내 남편이 죽어야만 과잉질환 논란이 없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왜냐하면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면 자칫 잘못하면 급소를 맞아 공격당했다면 큰 경찰의 목숨도 경각에 달릴 뻔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공권력인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행위들을 연달아 하다 보고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무력하게 그냥 맞거나 공격을 당하기만 하긴 어렵기 때문에 네. 관련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경감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한 생명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수긍하지 않고 저항하고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격하는 행위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 김민호 변호사님 이것도 하나 짚어야 돼요. 지금 앞서 이 영상을 보면 같이 출동했던 20대 순경이 테이저건을 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남성을 향해 쐈지만 이 테이저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즉 사람의 피부, 살갗, 피부에 접촉해야만 전류를 통해서 뭔가 이 효과가 생기는데 저 남성이 흉기를 든 남성이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까 테이저건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초기에 진압이 못했어. 이 테이저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차제에 뭔가 다른 대응 방안 좀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두꺼운 패딩이나 외투를 입은 경우에 테이저건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테이저건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좀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판사였으면 무죄를 네. 선고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검사였으면 저는 아마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소위 약칭 경찰법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기소 자체도 안 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 이제 그 피의자 체포 여러 이제 임무들이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법에서 경찰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임무는 단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입니다. 네. 이 A 경감의 그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 A 경감에게 잘못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신고한 여성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이런 무고한 피해자들이 될 수 있었던 분들에 대한 범죄도 예방했다. 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흉기를 든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분하게 전후 사정을 다 종합해서 이 판단을 내려주기를 뉴스파이트가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바람잘 날 없단 말을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 쓰잖아요.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파이터에서 이분의 소식,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의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를 하는 그 콘텐츠를 찍었다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네. 그때에는 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했었고 또 곁에 가스 안전관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네. 결국 액화석유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요 장면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비닐하우스 논란으로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갑자기 웬 비닐하우스냐라고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입니다. 역시 국민신문고에 하나의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충남 예산군에 있는 더본코리아 공장 인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2년에 설치됐을 당시에는 네. 이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온실로 사용하겠다라는 신고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살펴보니까 기자재 같은 것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예산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호 변호사님,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비닐하우스 자기 거면 혹시 처음에는 온실로 쓰다가 이제 온실 좀 기능 다 되면 또 물건 좀 갖다 놓고 창고로 쓰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온실로 사용했고 언제부터 창고로 사용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농지 위에 건축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엄연히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는 동시에 건축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단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오호. 그래서 일단 더본코리아 측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받고 지금 지난해 12월에 이제 지난해 거의 끝물에 신고된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논란되니까. 그런데 논란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다시 지금 뭔가 불거지고 있대요. 이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밀키트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알겠지만 우리 주 목적은 그거잖아. 농수축산물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뭔가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서 잘 판매할 수 있게 장어 같은 거 같이 장어 손질한 원물도 팔고 장어 메뉴 홍보해서 다른 가게들에 팔 수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밀키트를 팔아서 완전하게 이제 장어 어가에 도움이 되게. 오늘 메뉴는 닭조림 백반인데 이걸 갖고 밀키트에 돼 있는 걸 뜯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 닭고기는 살짝 밑간이 돼 있는 거고 소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냉동으로 딱 해서 냉동 밀키트로 나갈 거거든요. 이거 다예요? 왜냐하면 밀키트에 가능하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보다 많이 안 들어있는 게 훨씬 좋아요. 가격도 어떻게든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말 듣고 아니 이 영상이 어느 부분이 논란이 된다는 거야. 우리 농가 살리자는 취지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백종원 대표가 아주 바람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수축산물 농가들이 그 물품이 잘 팔리도록 도와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영상이 한 7개월 전쯤에 밀키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영상 속에서 얘기했던 밀키트가 실제로 출시가 됐는데 닭이 주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이 국내산이 아니라 브라질산으로 알려지면서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어머나.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안이 벙벙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농가 살린다면서요.
브라질 닭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 평범하게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 같지만 백종원 씨가 워낙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 강복 행보를 하다 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 굉장히 고심해서 듣는 네티즌들이 있는데 일부 댓글을 보시면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농수축산물 살리는 게 목표라고 해놓고 브라질산을 원재료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문맥, 그 비판의 글이 연달아 있는데요. 문제는 좀 이 논란이 여러 차례 여러 번 그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닐하우스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고압가스통으로 가태료 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요. 얼마 전에 햄 세트 가격이라든가 돼지고기 그런 함유량에 대한 논란도 일부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밀키트 재료에 대한 원산지 논란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 실제 우리 백종원 씨가 2016년부터 본인의 고향이죠. 이 예산의 홍보대사로 이제 발탁이 돼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의 고향, 그러니까 예산 지역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활동을 해온 와중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니까 일부 민원인이 오늘 예산군청에 예산군 홍보대사에서 해촉해달라. 연이은 논란으로 홍보대사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본 코리아가 백종원 씨 거라는 건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회사라고 해도 더본 이 백종원 씨가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알고 챙길 수는 없겠죠.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잘 나갈수록 더 승승장구할수록 세심한 것도 챙기고 그리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미리미리 시정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소비자 그리고 시청자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본 코리아 측의 좀 태도, 앞으로 행동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안타깝게 4명이 숨지고 6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교량이 무너지는 순간이 담긴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량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찰이 시공사로부터 확보한 영상인데요. 교각 사이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긴 구조물이 이렇게 세상에. 6개가량이 한쪽으로 서서히 밀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붕괴하기까지 불과 10초밖에 안 걸렸고요. 세상에. 이것은 인근 마을의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다리 한쪽 끝부분이 휘어지더니 엿가락처럼 무너져 내렸고요. 주인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서 있던 상판이 순간 옆으로 미끄러지는 부분, 미끄러지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저 교각, 공사 중인 교각 높이가 50m가 넘어요. 한 52m 정도래요. 세상에 거기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거예요. 세상에. 이 사고로 그 굉음은요. 인근은 500m 떨어진 곳까지 그 굉음이 고스란히 들렸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꽝 하면서 소리 엄청 컸어요. 대여섯 명 이렇게 위에 걸어다니는 저 여기서 일하니까 보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직전 당시에는 근로자 6명이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하재근 평감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당시에 이제 공사가 DR 거더 런칭이라는 신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량의 상판하고 가로 빔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날은 거더라고 불리우는 가로 빔 6개를 교각 위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빔을 올려놓을 때 런처라는 장비를 쓰는데 런처가 뒤로 빠지려는 순간에 빔이 V자로 꺾이면서 도미노처럼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신공법이라고는 하지만 신공법은 뭐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공법을 썼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 보세요. 아까 보면 이 철제 빔이 거대한 철제 빔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의 사건 사고를 많이 겪고 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아까 뭐 DR 데크 거더 뭐 공법이라고 했는데 거더란 게 쉽게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밑에 이제 교각이 있고 그 위에 대들보를 이렇게 네네. 옮겨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현재 소방, 경찰, 지자체 등 4개 그 단체가 합동 그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방 당국의 그 어떤 설명에 따르면은 기존에 완공되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빔 그러니까 이 상판에 있던 그 대들보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설치하던 차에 뭔가 어떤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얘기한 것처럼 그 DR 데크 공법 같은 경우에 공법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4년에 국내 업체가 특허받은 공법이라더라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금도 수없이 100군데도 넘는 데서 이 공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이 공법에 따라서 현장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1차적인 감식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를 비롯한 4개 어떤 그 합동 감시반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정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현장에서 시공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 말인즉슨 사고 당시에 무슨 거대한 이 폭풍이 몰아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인즉슨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인재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인재일 가능성,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설계상에 또는 관리상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에 이제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해오면서 최근에도 본사 차원에서 대규모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범죄명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사람이 다수 사상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경찰, 소방 총 4개 기관이 지금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하청업체 그리고 시공사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10명의 근로자 중에요.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김묘성 기자님, 사망하신 분들은 그 누군가의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사고로 숨진 희생자 중에서 50대 가장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해당 현장에서 일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50대 가장인 사망자는요, 4개월 된 손녀를 애지중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원래 안성보다 훨씬 먼 경북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기 위해서 최근에 안성으로 옮겨왔는데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먼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라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전에는 가족들에게 함께 야구장에 다시 가자라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더 이상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우 세상에. 사망하신 4분 중에는 한국인이 2분 계셨고 세상에 멀리 타국에까지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2명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김민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사망자 4명 중에 2명은 한국인,
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중국인 분들이셨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렇게 그 50대 중국인 그 사망자 중에 그 친형님이 계시는데 사망자 분의 친형님이 전해온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50대 중국인 사망자 분께서는 30년 전 한국으로 건너오셨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줄곧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세상에. 한 20년 전쯤에 본사항과 비슷한 그 다리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엉치뼈를 다치신 적이 있다고 해요. 이에 가족들은 좀 너무 위험하다, 좀 그런 현장은 좀 자제해라라고 좀 말리기도 해서 더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침통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50대 중국인 사망자분께서 어린 아들이 한 분 중국에 계시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직 아드님께서 나이도 많이 어리시고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지금 이해도 못하는 상황이라 유가족분들은 아이고.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이시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분들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유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려면 지금 김민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반드시 합동 감식 조사를 통해서 이 사고 원인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아니 우리 보통 우리가 아름답게 감상을 하는 조각상에 그것도 무슨 사기가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60대 조각가 최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이 최 씨는요,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를 했었고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로 참여를 했었다라는 이력을 가졌다면서 네. 신안군에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조성하겠다라면서 조각상 설치를 제안을 합니다. 약간 솔깃할 것 같긴 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력도 화려하니까요. 네. 그런데 군은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모 씨가 전쟁 고하고 화려한 이력도 갖고 있고 학력도 갖고 있고 비엔날레에 출품한 경력도 있고 유명 화가의 애제자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최 씨는 이러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군으로부터 19억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남 신안군 하이도 해안도로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천사 조각상들이 도로를 향해서 길게 뻗어 있었고 19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이 작가 최모 씨의 작품들이 무려 318점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안군이 최근 이 설치 5년 남짓 만에 이러한 조각상에 대한 철거를 고심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일단 딱 보면 저 신안군에 가신 분들은 혹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재가 나 신안군 갔는데 그거 봤다? 천사상 너무 멋지게 길가에 가면 쫙 있어. 나 그거 찍어왔잖아 사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걸 왜 철거한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조각가라는 최 씨, 그 최 씨가 말한 게 몽땅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최 씨의 무슨 화려한 파리 학력, 무슨 베를린 대학 무슨 교수, 피렌체 미술관 전속 작가 다 거짓말. 어머나? 모든 경력이 다 거짓말이었고요. 심지어 조각가인데 유명 조각가로 경력만 속인 게 아니라 네. 아예 조각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어머. 조각을 해본 적이 없는 어머나. 그 일반인인 거고 네. 그 조각 작품들 저기서 막 설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 조각 작품들은 몽땅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조각 공장에서 주문해가지고 어머나? 배송받은 공산품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저 최 씨는 누구냐면 자기가 뭐 한국에서 고아가 돼서 이탈리아로 이방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953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어머나?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고 합니다.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철공소,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컸고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상습 사기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사기 전과 육범이었습니다. 어머나 예전에 그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뭐 캐치미 이프 역행 뭐그 완전 사기잖아요. 그거 조종사 아닌 사람 조종사 역할하고 어머나 그 영화가 막 떠오르는데 근데 이 최 씨라는 사람의 그 사기 행각이
저 신안군 그 작품이 신안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민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최 씨의 작품이 이 신안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김대거 신부님 묘소, 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성당, 이 쉽게 말하면 그 한국 천주교의 주요 성당과 성지 등에 고루 분포대가 있어서 설마요? 이 한두 곳이 아니라 저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성당에 있는 저 보세요. 제목도 저거예요. 그리스도의 만찬이란 조각,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미린의 성지에 있는 피에타상, 저 조각들이 전부 사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 근데 그 인간, 최 씨라는 인간이 손정혜 변호사 그동안 이렇게 유명한 작품 조각상들 설치했다는 걸로 막 언론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 씨 본인을 둘러싸고 이런 의혹이 자꾸만 이제 제기가 되니까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뻔뻔하게 나는 성화 작가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7년 경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내 자신이 성화 작가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 성화로 평화와 진리의 한 부분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아니 뻔뻔하네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도 나 진짜 맞아. 성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림, 그런 신성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데 보세요, 최준영 변호사님. 혹시 저 대치동 성당이든 뭐 경기 안성의 성당이든 또는 이 신안군이든 저 인간이, 최 씨란 인간이 그 실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 띵 진짜 조각하는 거, 그걸 좀 현장에 들여다보고 아 정말 잘하네. 아, 그 현장도 확인도 하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뭐 최초의 신안군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설치되고 있으니까 그 이전 경력은 확인하지 않고 이미 설치됐던 그것을 보고 아, 저 정도면 예술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여러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명성, 거기다가 한국에서 있으면 그게 검증이 가능하지만 피렌체네, 이태리네 어떻게 보면 그 조각의 본고장의 얘기를 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높은 권위에 홀라당 쏘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성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진실성을 담보하겠고 그걸 의문을 누가 제기합니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성화, 어떻게 보면 그 또 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화, 성물 같은 걸 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면 성당에 있는 분들이 허위로 저런 걸 하겠다고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결국 그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창조 씨. 아마 자기의 성별조차도 남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19억 상습 사기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뭐 해외에서 피렌체에서 뭐 하니까 그런 높은 권위에 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최 씨라는 인간은요, 신안군, 뭐 군청이나 군민들을 상대로만 사기친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근데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대사처럼 이 조각들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들인 돈이 있으니까 놔두느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액을 들여서 이미 설치된 조각상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신안 군민 사이에서는 조각상을 존치 않냐 마느냐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기꾼이 제작한 작품을 누가 보러 오겠냐,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각상은 이미 지역 내에 관광 자원 중 하나인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 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신안군은 일단 사법 판단을 지켜본 다음에 여론을 더 수렴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또 서울 대치동의 성당 또한 네. 최 씨가 설치한 그 대형 구조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더 일단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같다. 대치동 성당이랑 이 경기도 안성의 성당은 지금 이 인간 몹쓸 인간의 행각 뭔가 법의 심판 일단 이 따끔한 심판을 무거운 심판을 받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대박 사건. 어제 밤 늦게까지 세상에 심장도 쿵쾅쿵쾅 뛰면서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주 우리 뉴스파이터를 찾아왔던 현역가왕2 멤버들 무려 100일간의 뜨거운 경연 끝에 어제 드디어 대장정 그 결승전의 끝을 보았습니다. 제2대 현역가왕의 주인공이 탄생했고 오호! 트로트 국가대표 탑7이 결정이 됐는데요. 오호!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위 신유, 9위 김수찬, 8위 환희 이렇게 아쉽게도 탑7에는 들지 못했지만 크나큰 활약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7위 강문경, 6위 최수호, 5위 김준수, 4위 신승태 이렇게 탑7에 진출했습니다. 네. 3위는 애녹, 2위는 진혜성 씨, 그리고 1위는 바로 박서진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와. 박서진 씨에게는요. 일단 축하 박수 한번 해야지. 와, 저 탑7에 드신 분들 대박 사건이 그리고 지금 1등이든 3등이 지금 가려졌네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1등 박서진 씨에게 주어진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머. 상금 1억 원, 전국 투어 콘서트, 어머. 우승곡 정말 역대급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오랜 친구 사이인 2등 진혜성 씨와 함께 접전을 펼치면서 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와, 저 공이 몇 개예요? 어머, 대박 사건. 부럽습니다. 네, 먼저 박서진 씨의 마지막 무대 준비했는데요. 아하. 함께 보고 오시죠. 네네. 얼씨구 좋다. 야, 이거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령. 이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령.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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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이 나는 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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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이 좋아 좋아 나는 좋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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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이 나는 야 좋아. 타령이 나는 야 좋아. 타령이 나는 야 좋아. 아, 1등에 대한 예의로 저희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박서진 씨가 경연 뭐 중간중간에는 장구 없이도 경연을 나섰던 적도 있는데 역시 박서진 씨 하면 장구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 씨. 사실은 1차 결승전 1라운드는 신곡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2라운드는 현역들의 노래,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대표하는 노래를 가지고 겨루는 자리인 만큼 나는 장구로 승부를 걸겠다,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호기롭게 장구를 등장을 시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잘하는 걸로 마지막 무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불태웠습니다. 뭐 속 뻥 뚫리는 보컬을 뿐만 아니라 차사춤까지 너무나 현란하게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네.
이 심사평에는 무대를 하는 동안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한판 잘 놀았다 그런 표정과 음색,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 박서진 가수가 과거에 선배로부터 너 왜 장구 치냐면서 가수 품위 떨어뜨린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구 치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장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하실까요? 뉴스파이터는 1등만 기억하냐? 네, 바로 2등을 차지한 진혜성 씨인데 진혜성 씨가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이분을 찾아갔대요. 과연 누굴까요? 영상만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할머니 살이 또 빠졌노. 할머니 방에 잠깐 들어가서 저기 춥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그거 하면 우리는 그날 대목이다. 내 욕심이지. 우리 손자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다. 점수 안 나와서 속상했겠다. 아 그날은 자빠졌다 하니까 여기서 보다가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 네가 노래 부르면 와 그리 눈물이 나는 거 몰라. 우는 목소리인가? 아야 안 그랬는데 눈물이 그리나. 슬프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지도 못할 건데 싶었어. 맨날 만나면 이런 말하니까. 성공하는 거 봐야 돼. 한다니까 이 할머니. 좀 기다려 보라니까. 이 땅의 할머니들의 마음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손자를 보고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이고 내 새끼 성공하는 거 봐야 되는데 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진혜성 씨 외할머니께서 결승전 무대를 아주 기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네? 일단 어렸을 적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진혜성 씨를 키웠다는 외할머님이시거든요. 그런 외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 무심세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승을 앞두고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에? 그래서 끝내 진혜성 씨의 무대를 볼 수가 없으셨는데요. 어머나.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킨 후에 무대에 오른 진혜성 씨. 그렇게 외할머니를 하늘로 보내는 그의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상에.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나는 쉬엄쉬엄 쉬며갈 테다 허리 한 번 굽혀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요. 최진정 변호사님. 진혜성 씨 외할머니께서 작고하신 외할머니께서 진짜 손자인 진혜성 씨한테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것 같아서 가사가 딱 들어맞네요, 세상에. 저도 갑자기 외할머니가 만나지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외손자를 강아지라 부른 그 따뜻한 말씀이 참 그대로 다가오는데 네. 아마 아까도 보셨듯이 그만큼 평소에도 살갑게 또 할머니와 또 손자가 가까이 지냈던 것 같은데 네. 결승에서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가슴 아닌데요. 노래 한마디 한마디에 그 진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게 느껴지면서 아마 하늘에 계신 또 할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래도 외할머니께 큰 선물을 안겨주신 진혜성 씨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1등, 2등만 있냐?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숫자 3을 좋아했다. 나 3등이다. 하재근 평론가님, 3등 누굽니까? 3등이 바로 애녹 씨인데 애녹 씨가 아주 충격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뭐냐면 애녹 씨한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녹 씨는 평생 안 힘들었을 것 같은 비공자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애녹 씨가 과거에 힘든 무명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버티게 해준 누군가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얘기했는데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나를 홍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대학로로 나갔어요. 어떤 분이 왜 요즘 공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 공연 없어가지고 딴 거 가면 안 돼요? 금방 돌아오실 거 나 어디 가면 안 돼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냥 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는 펑펑 내가 만약 괴로우되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우되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아니 선곡이 찰떡 같은 게 손정희 변호사님 과거 무명 시절에 한 분의 그 관객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다시 꼭 돌아올 거다, 기다리겠다라고 말해준 그 팬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고자 여러분을 선곡했다라고 하면서 열창을 한 것인데요. 같이 들으면서 참 따뜻하게 위로받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공연이었는데 실제 심사위원들도 실망을 안 시킨다. 진정한 아티스트다. 예술가다. 은혜 받은 것 같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1라운드에서 신곡 대전역 브루스를 부르면서 올킬 9연승 1위였습니다. 대활약을 했던 애녹 씨 중간 합산 점수도 1등이었는데 실시간 문자 투표를 이제 합산한 결과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자, 이제 박서진 씨를 비롯해 트로트 국가대표로 선발된 탑7 분들 이제 일본의 탑7을 상대로 한일 가왕전을 펼쳐서 맞붙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활약 펼칠지 뉴스파크가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